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의 조성화 관장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는 기후위기 시대 학교 환경교육의 방향이라는 주제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기후와 관련된 이야기, 혹은 기후변화, 기후위기 등 다양한 정보들을 얻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탄소 중립 이런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그런 이야기의 좀 개관, 시작하는 이야기로 제가 기후위기와 관련된 전반적인 변화에 대한 이야기, 또 가장 중요한 거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만나야 하고 기후변화 혹은 기후위기 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게 그래도 조금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방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야기를 시작하는 그런 시점에서 최근 한 1년 반 혹은 2년 안쪽으로 기후변화나 환경과 관련해서 큰 변화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좀 인지하시면 좋을 만한 그런 변화들인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설명드릴 사건은 2020년 6월에 일어난 일입니다. 2020년 6월 5일에 전국에 226개 지자체에서 지자체장님들께서 모이셔가지고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기후위기 비상사태는 현재 상황이 기후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그 위험도가 너무 과하기 때문에 일종의 비상사태를 선언할 정도 수준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26개 지자체장들이 모였는데 226개 지자체장은 사실 우리나라의 모든 지자체장이 다 모인 것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지방자치단체가 226개가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지자체에서 현재 기후와 관련된 이 변화가 일종의 비상사태를 선언할 정도로 위기 상황이다라는 걸 인정한 그런 셈이 됩니다. 지금부터 한 1년 반 혹은 한 2년 정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자체장들은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정치인들에 가깝고 정치인들은 개인적인 신념에 의해서도 움직이지만 대부분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정당이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런 정치인들이 모두 다 하나의 주제를 동의해주고 그게 특히 이렇게 시급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하고 뭔가 해결해 가야 된다라고 한 목소리를 내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사실 일어나기 어려운 그런 일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일이 한 2년 정도 전에 일어났습니다. 사실 선생님들에게는 지자체장님들보다는 학교에 계실 테니까요. 교육청에 계신 이제 교육감 혹은 교육청 자체의 방향이 좀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2020년 7월 9일에 앞선 지자체장들의 선언의 한 달 정도 후 일입니다. 전국의 17개 시도 교육감님들께서 모이셔서 유사한 선언을 합니다. 이 선언은 기후위기 환경 재난시대 학교 환경교육 비상선언이라고 불리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역시나 우리나라에는 17개의 광역지자체가 있고 17개의 교육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17분의 교육감님이 계시죠. 그 17분의 교육감님들이 모두 모이셔서 역시나 하나의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현재 우리 지구상에서 혹은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기후위기 상황이고 환경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교육을 소홀히 할 수 없다. 특히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이 훨씬 더 강화돼야 된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굉장히 이례적인 또 과거에는 보기 힘들었었던 그런 선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사실 학교는 선생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집단이죠. 나쁜 의미에서의 보수라기보다는 사실 학교는 학교 밖의 일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는 그런 조직이 아닙니다. 사실은 받아서도 안 되겠죠.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겪었던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많았지만 그럴 때 학교는 사실 공동의 목소리를 학교 밖의 일로 인해서 냈던 적이 없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큰 경제적 위기였던 IMF 때나 혹은 최근 우리가 아직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이런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학교에 모든 교육감님들이 모여서 비상사태를 선언한 적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건 학교 밖의 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교육감님들께서 학교 밖의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기후변화에 있어서는 이런 비상선언을 하게 된 거죠.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기도 하고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들이 계속 이어지는 와중에 2020년 9월 24일에 드디어 국회에서도 이런 방향의 발을 맞춥니다.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이라는 안건이 이 9월 24일 날 채택이 되는데요. 사실 이런 안건들을 채택하고 법을 만드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일이니까 이 자체로는 뭐 크게 이례적인 일이라고 보긴 어려운데 이 일에 있어서 굉장히 특이한 점은 사실 이 안건의 찬성률에 있습니다. 총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당시 258명의 국회의원이 이 안건을 통과하는 그 자리에, 심의하는 자리에 배석을 하게 되고요. 그 중에서 252명의 국회의원이 찬성표를 던집니다. 그리고 6명의 국회의원은 기권을 하죠. 반대표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97%가 넘는 찬성률로 이 안건이 통과됩니다. 역시나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왜 그러냐면 당시 벌써 한 1년 반 정도 전이니까 기억은 잘 안 나시겠지만 당시나 지금이나 정치적인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당과 야당이 갈라져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쟁점들이 오고 가죠. 그런 와중에 사실은 당의 어떤 입장이나 개인의 소신 이런 것들이 발휘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구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반대표가 없이 어떤 안건이 통과된다라는 걸 상상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만약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느 정당에 어떤 국회의원이 무슨 안건을 올리면 반대표가 0표가 나올까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거나 이례적인 일이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죠. 9월 24일에 국회에서는 252명의 국회의원이 찬성하면서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이라는 안건을 통과시킵니다. 누구에게 이걸 촉구하게 되는 거냐면 사실 정부에게 촉구하는 그런 결의안이 됩니다. 유사한 그 2020년 하반기에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조금 더 현재와 같이 선진국의 입지를 좀 더 다지고 또 발전해 나가기 위한 중장기 발전 방안을 발표하게 되죠. 우리 국가의 앞으로의 미래를 결정하는 그런 계획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계획의 이름은 한국판 뉴딜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요. 한국판 뉴딜 정책도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종합적인 발전 계획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한국판 뉴딜 정책은 그 정책을 잘 들여다보면 크게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축은 디지털 뉴딜 축이고요. 또 다른 한 축은 그린 뉴딜 축입니다. 디지털 뉴딜 축은 사실 우리나라가 현재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도 있고요. IT 강국으로서 굉장히 우리나라의 입지가 강화되어 있죠. 4차 산업혁명 등 여러 이슈로 우리 국민적인 관심도 높습니다. 그런 면에서 디지털 뉴딜이 하나의 축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건 이해할 만하고 또 우리나라가 원래 잘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잘해보겠다라는 측면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례적인 건 사실 한국판 뉴딜 정책이 크게 두 가지 축밖에 없는 상태에서 또 다른 한 축이 그린 축이라는 겁니다. 그린 뉴딜 축은 사실 현재 시점에서 굉장히 우리가 관계를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축이긴 합니다만 과거에도 역시나 이 그린 축들은 존재했었어요. 그런데 예전의 종합계획에서의 그린 축은 사실 이 현재 한국판 뉴딜 축과 굉장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과거에는 사실 축이 굉장히 많았죠. 네, 여러 가지 10년 계획, 20년 계획 이런 국가의 종합계획에서 여러 가지 중점 사항들이 있었고 그중에 환경축이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5가지 축이 있다면 보통 환경축은 5번째에 있었고 7개의 축이 있으면 7번째에 있었죠. 그래서 시간이 없거나 비용이 없거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정책적인 한계 때문에 그 마지막에 환경축까지는 가지 못했던 것이 현재까지의 종합계획이었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은 축이 딱 2가지밖에 없고 그 중에서 하나의 축으로 그린 축이 존재하고
또 기본값에 가까운 저 디지털 뉴딜 축은 거의 기본값에 가깝기 때문에 사실은 실제로 우리나라가 앞으로 조금 더 발전하고 번영할 수 있는 중요한 주제로 환경이라는, 그린이라는 그 축을 선택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세부적으로 이 이제 한국판 뉴딜의 특히 그린 뉴딜 축에서 학교와 관련되어 있는 사항들이 몇 개 있는데, 그중에 10대 중점 과제 중에서 하나의 과제가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라는 사업이죠. 그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이미 이제 진행 중에 있고,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선생님들 중에서도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시거나 혹은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 식으로 국가에서 현재 이 환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드라이브가 강하게 걸리고 있다라는 걸 아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2020년 10월 28일 날 이제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줄이고 실질적인 순배출을 0으로 만든다는 탄소 중립 선언을 하게 됩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이 사진이 당시에 이제 탄소 중립 선언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인데요. 국회에서 이제 대통령이 이제 참석한 자리에서 대내외적으로 탄소 중립 선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탄소 중립 선언이 있은 이후로 관련된 법 제정이나 실질적인 운영위원회가 조직돼서 운영되고, 최근에는 법제화 이후에 실질적인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 마스터 플랜이 또 가동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학교에 계시거나 혹은 환경 교육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최근에 있었던 큰 변화가 2021년 1월 5일에 개정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사회환경교육을 포함해서 학교 환경교육에서도 법적으로 환경교육을 왜 해야 되는가, 누구에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에 대해서 법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었던 법은 환경교육진흥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8년에 제정됐었던 이 환경교육진흥법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제 역할을 하고 있었죠. 그 와중에 환경교육이 조금 더 체계화되고 강화되고 기후변화 등 여러 가지 이슈를 반영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에 힘입어서 환경교육진흥법, 이제 과거의 법이 됐습니다만 그 법이 전면 개정됩니다. 전면 개정된 새로운 법 이름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고요. 약칭으로 환경교육법이라고도 부릅니다. 2021년 1월 5일이니까 작년 초이네요. 작년 초에 이 법이 개정이 됐고, 이 법 내용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개정이 되다 보니까 바로 시행하지 못하고요. 거의 전면 개정, 거의 법의 그러니까 새로 만드는 정도 수준의 법이었기 때문에 유예기간 1년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1년의 유예기간이 끝난 2022년 1월 6일에 이르러서야 이 법이 실제로 발효가 되고, 사실 2022년 1월 6일이면 이제 올해 초죠. 그러니까 아주 따끈따끈한 그런 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 법에 의해서 환경교육이 여러 가지 체계적인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께도 되게 많은 내용들이 사실 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자리에선 이 법에 대해서 세세하게 말씀드리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관련된 거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길 권해드리고요. 그 중에서도 제4조의 책무항은 한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4조의 책무항에 보면 제4항에 학교의 장의 책무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학교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환경교육 교육과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라는 이 항목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책무가 부여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제 학교장에게 환경교육을 최대한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책무를 이제 부여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시는, 이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 중에서 우리 학교에서도 내 교과에서도 내 수업에서도 이걸 한번 해보고 싶다, 환경교육을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그런데 만약에 학교 여건이 조금 여의치 않다면 학교장님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이제는 이게 선택사항이 아니라 학교장께 이 책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작년 8월 말, 8월 31일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됩니다. 사실 우리 일반 시민들이나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법이라고 하면 좀 멀리 느껴지죠. 법이 당장 우리 교육과정이나 수업에 영향을 주거나 우리 삶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좀 큰 일들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법 제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법에 의거해서 예산도 책정되고 조직도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라는 게 만들어졌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고, 특히 그 법 안에 보면 2030년까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를 최소한 35%를 감축한다라는 게 법률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35%를 2030년까지 감축한다는 거는 단기 목표이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해야 되는데 2050년은 조금 시간적인 먼 타임이니까 2030년까지의 단기 목표를 이제 법률로 정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법률로 정한 2030년까지의 이제 감축 목표가 35%의 감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일부 시민단체나 혹은 이제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조금 더 강한 드라이브를 걸기 원했던 측에서는 35% 감축이 다소 좀 부족하다, 더 많이 감축해야 된다라고 요청을 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법률은 모든 일의 최소한을 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못 넘기면 이제 법률 위반 사항이 되는 겁니다. 위법 사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법률을 기대치로 법률을 정하기보다는 최소치로 정하죠. 그래야 그거는 무조건 넘어야 된다는 어떤 최소의 기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법률이 35%로 이제 정해졌다고 해서 우리나라는 35%가 일종의 목표치인가 보다. 그거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못하면 못했다고 하려나 보다 정도의 우려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실제로 법은 최소치를 정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최소한 35%는 감축한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더 옳은 것 같습니다. 사실 작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변화 중에 저 개인적으로 특히 학교나 선생님들에게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건 교육기본법의 개정입니다. 교육기본법은 2021년 9월 1일에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 일부 개정된 교육기본법 내용 중에 보면 제22조의 2항이 신설됐는데요. 제22조의 2항이 기후변화 환경교육이라는 항입니다. 아예 항 이름이 그냥 기후변화 환경교육이에요. 그 내용이 신설됐어요. 그리고 그 항의 내용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태전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잘 보면 사실은 모든 국민이 라고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학생, 일반 시민, 성별, 직업별 다 포함되는 모든 국민입니다. 말 그대로. 그리고 생태전환교육이라는 일종의 환경교육의 하나의 그 모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도 하고 실시도 해야 된다라고 명기하고 있죠. 교육기본법에 사실 이 조항 하나가 딱 들어간 게 뭐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교육기본법은 사실 다른 모든 교육 관련된 법의 상위법입니다. 우리가 법이 위계가 있다는 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법률 안에서도 보면 어떤 일종의 다른 법들보다 위에 있는 법들이 있는데, 교육기본법이 대표적으로 그런 상위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사실은 교육계에 있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신, 우리나라 교육은 홍익인간 이념에 의해서 교육을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다 그 교육기본법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기본법은 다른 하위에 있는 모든 교육법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교육기본법에 이 이야기가 담기게 되면 하위에 있는 모든 교육법들도 이 내용들을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에 계시다면 초등교육법이 영향을 받겠죠. 중등학교에 계시다면 중등교육법이 영향을 받을 겁니다.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특수교육법, 예를 들면 저희 환경교육법 등 모든 교육법들이 이 상위법인 교육기본법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위법에서 생태전환교육이라는 일종의 환경교육의 그 모습을 강제했고, 모든 국민에게 무조건 시책을 만들어서 실시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제는 빠져나갈 곳이 없는 거죠. 물론 뭐 빠져나갈 이유도 없지만요. 그래서 모든 그 교육 현장에서 이제는 환경교육을 생태전환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이 교육기본법의 변화라고 볼 수 있죠. 2021년 10월 18일에는 이제 2050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시나리오를 확정하고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그러면 몇 프로를 줄일 것인가에 대한 목표를 확정합니다. 앞서 법에서는 35%를 줄이는 걸로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법상으로서의 최소값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법은 최소한을 정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는 더 높은 목표를 정할 수 있겠죠. 그 목표를 정한 곳이 2050 탄소중립위원회라는 곳이고요. 대통령 직속위원회입니다. 그 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2018년을 기준으로 해서 온실가스 총 배출 40%를 감축한다라는 목표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로드맵과 계획들도 다 이제 공개를 하게 되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이제 한 8년 남았나요? 네,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 대비 40%를 줄이는 그 과정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목표입니다만 사실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에게 특히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에게 가장 큰 변화는 교육과정의 변화입니다. 교육과정은 학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수업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2022 올해입니다. 2022년에 이제 교육과정 개정이 고시되어 있죠. 현재 2022 개정 교육과정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 교육과정의 초안들, 어느 정도 완성된 안들이 의견 수렴 과정에 있습니다.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실제 이 개정을 앞두고 있는 교육과정을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그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들여다보면 사실 교육과정 전체의 개정의 주요한 방향으로 이 탄소중립 혹은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거에 민주시민교육을 굉장히 강조했었던 그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이어서 민주시민교육과 함께 이제 기후변화와 관련된 그런 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인재를 양성하는 게 사실은 2022년 개정을 앞두고 있는 이 교육과정의 핵심 방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과정의 전체적인 그 개정의 방향이 이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다른 세부적인 과목들 그리고 강론 수준에서도 탄소 중립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대거 포함되게 되죠. 아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걸로 예상되는 과학과나 사회과 등에서는 뭐 거의 대단원 수준으로 이 내용들이 지금 포함될 걸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다른 교과목에서도 사실 기후변화 관련해서는 의무적으로 그 내용들이 포함되는 것으로 현재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 초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내용까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최근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안쪽으로 왜 사실 선생님들께서 이런 연수를 들으시고 계신지 그리고 왜 그렇게 공문으로 탄소 중립이 뭐고 그린 뉴딜이 뭐고 그래서 나보고 뭘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런 의구심이 들었었던 최근의 몇 년간의 변화들이 사실 꽤나 조직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만약에 의지가 있으시고 혹은 또 의지가 없으시더라도 앞으로 환경교육이나 기후변화와 관련된 교육은 뭐 어느 학교급에 계시건 무슨 과목을 담당하시건 거의 필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연수가 큰 도움이 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어서 학교 환경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이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